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이 그저 반짝이는 예쁜 점들로만 느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따라 아주 먼 시간과 공간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천문학이 되죠. 그 옛날 인간이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부터 우리는 늘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 빛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지금은 어디쯤에 있는 걸까? 오늘 소개해드릴 천문학 이야기란 책에는요, 만원경 너머의 우주가 아닌 그 우주를 바라본 인간의 시선에 더 가까운 책입니다. 별을 신의 언어라 믿었던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 달과 계절을 예측했던 마야 문명, 세상의 중심이 지구인지 태양인지를 두고 죽음을 무릅쓰고 질문을 던졌던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하늘을 보는 일은 곧 권력에 저항하고 신화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은 물리학보다 먼저 태어났죠. 종교보다 오래된 믿음이었으며 과학이 되기 이전에는 꿈이자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하늘이라는 거대한 책장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이어져 왔고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밤하늘에 담긴 인간의 질문과 그 이상 너머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천문학 이야기,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천문학 이야기 제1장, 거대하고 오래되고 이상하다. 우주의 크기를 글로 묘사하려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우주를 표현하는 숫자가 터무니없이 커서 어떤 면에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주를 다루는 책이라면 시도는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우주 물리학에 관련한 숫자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다라는 표현을 할 때 수백만 혹은 수십억 같은 단어를 무심코 사용하지만 사실 100만과 10억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초는 10일에 하루 낮을 더한 시간이지만 10억 초는 31년이니까요. 앞으로 등장할 이야기들을 이해하려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는 동안 이러한 수의 차이도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인 로키드 SR-71 블랙버드를 타고 태양을 향해 날아간다고 가정해보죠. 블랙버드의 비행 속도는 약 1km/s입니다. 이 속도라면 런던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이 15살이 되고 나서 곧바로 로키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태양으로 간다고 상상을 해보죠. 1초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쳤을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직선으로만 이동해야 가능합니다. 지구는 현재 여러분이 탑승한 로키드 비행기보다 30배 더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지기 위해 어제 이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든 현재 여러분은 어제 같은 시간에 있었던 곳으로부터 2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총알보다 50배 더 빠른 속도로 여행하고 있으며 이 속도는 1초에 에베레스트 산을 3번 오를 수 있을 정도이지만 이 엄청난 속도로도 태양주를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태양도 단순한 불덩어리는 아닙니다. 태양 내부에는 지구 100만 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임신부가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짐볼을 쌀알로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쌀알 하나가 지구를 의미하고요. 그만큼 질량이 큰 태양은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해왕성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을 끌어당깁니다. 45억 킬로미터는 로키드 비행기로 142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하고 크기도 가장 큰 구조인 오르트 구름에 도착합니다.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된 이 구름은 반지름 15조 킬로미터인 구형을 이루며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어요. 지구에서 오르트 구름까지 빛의 속도로는 1년 반, 로키드를 타면 47만 5천 년이 걸립니다. 이는 인류가 존재한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인 거죠.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알파 센타우리 A, 알파 센타우리 B로 구성된 3중성계입니다. 지구에서 이 항성계까지의 거리는 지구와 오르트 구름 사이의 거리의 4배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알파 센타우리까진 빛의 속도로 4년, 로키드론 2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멀리 나아가면 우리는 볼프 359라는 멋진 이름이 붙은 항성계와 그보다 약간 덜 멋진 이름의 항성계 랄랑드 21185에 도달하게 됩니다. 둘 다 빛의 속도로 8년이고요. 로키드론 4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구와 이들 사이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어요. 태양은 원반 형태 구름 속에 뭉쳐진 덩어리죠. 빛공해가 없는 한적한 지역에서 한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그 원반 형태의 은하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지평선 한쪽 끝에서 맞은편 끝까지 뻗어나가는 빛나는 끈 혹은 우주 먼지로 이루어진 비행 구름처럼 보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헤라 여신이 지구에 버려진 아기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물리던 도중 흩뿌려진 젖줄기가 빛나는 끈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갈락시아스에서 갤럭시, 은하수란 이름이 유래되었고요. 이 은하수에 우유길이란 별칭도 붙게 된 것이죠. 우리 은하의 크기는 과학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미국 항공우주국 허블 만환경과 유럽 우주기구 가이아 위성의 관측 데이터를 결합해 빛의 밀도를 판독한 결과 우리 은하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조 5천억 배이며 항성을 2천억 개 포함하고 있으리란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게 되었죠. 2천억 개. 이 어마어마한 항성의 숫자는 구름 속에 존재하는 물방울 숫자와 대등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구름 속에 산다 할 수 있겠죠. 이 별구름은 너비가 10경 킬로미터,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빛의 속도로 달리면 10만 6천 년이 소요됩니다. 은하계 중심주위를 공전하는 우리 태양계는 1억 1200만 년 후에 궤도 맞은편에 도착할 것이며 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큰 숫자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래 하나를 집어들어 밤하늘에 갖다 대보죠. 그 모래알로 가려지는 면적의 우주엔 항성 수십억 개로 가득 찬 은하가 적어도 1만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엔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주는 크고 거대하고 웅장하고 웅대하며 광대하고 막대합니다. 인간의 우주의 크기를 묘사하면서 사용할 만한 단어엔 천문학적이라는 수식어밖에 없는 거죠.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었다. 인류가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한 우주의 나이는 수천 년 정도의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 138억 년입니다. 이 엄청난 시간의 길이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칼 세이건이 1977년에 제안한 방식에 따라 우주의 일생은 1년짜리 달력으로 요약됩니다. 이 달력에서 우주는 1월 1일 자정에 탄생하여 현재 12월 31일 자정일을 넣습니다. 인간종이 살아온 역사는 달력에서 대략 4분을 차지합니다. 이와 달리 공룡은 1억 7천만 년 동안 지구를 떠돌았는데 크리스마스 날 점심시간에 등장하여 4일을 보내고 12월 29일 남았던 파티 음식이 동나며 멸종한 것이죠. 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면요. 처음 수천 년간 원자가 없었으므로 온 세상이 지금과는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당시 우주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전자, 중성자, 중성미자, 양성자, 광자가 반짝거리며 부글거리는 거품이었어요. 38만 년이 지나자 우주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단순한 원소인 수소와 헬륨이 생겨난 거고요. 요약한 우주 달력을 기준으로 원자 없이 존재하던 에너지는 1월 1일 자정으로부터 14분이 지난 후 안전한 입자로 만들어집니다. 성운이라 불리는 이러한 원자 구름은 오래 지나지 않아 중력의 영향을 받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더욱 무거운 원소로 융합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소 융합 과정에서 방출된 열은요, 중력 붕괴에 대항하며 물질을 밖으로 밀어낼 만큼 강력했고, 내부로 당기는 중력과 중심부에서 밀어내는 열 사이 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성된 구 형태의 핵 플라즈마가 최초의 태양이자 가벼운 원소가 뜨거운 온도 속에서 무거운 원소로 변하는 영광론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은하는 2016년 3월에 관측된 GNZ11로 우주가 시작되고 4억 년 뒤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 달력에서 이 시점은 1월 10일 오후 2시인데요. 사람들이 헬스장에 등록할지 말지 진심으로 고민하는 시기겠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항성은 우주가 시작되고 8억 년 후 우주 달력으로 1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탄생한 항성들은 현재 몇 개 남지 않았어요. 1세대 항성들은 대부분 오래전 원자 연료 고갈로 붕괴되었는데요. 이때 항성 중심핵을 구성하던 무거운 원소들이 우리 태양을 포함한 2세대 항성을 싹틔우는 필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이죠. 우리 태양은 우주 달력으론 8월 31일인 46억 년 전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1세대 항성에서 탄생한 많은 원소 불순물이 직접 태양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태양 주위에 거대한 먼지 원반을 형성하게 됐고요. 그 원반이 뭉쳐지면서 행성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잔해가 뭉쳐져 행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실제로 관측할 수가 있어요. 먼 우주엔 관찰 가능한 수많은 항성이 있고 우리는 새롭게 생성되는 항성을 향해 만원경의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실제 생성되는 모든 항성의 가장자리에서 행성이 태어나는 모습을 관측했습니다. 인류의 터전 태양계는 태양이 빛나기 시작하고 약 1억 년 후인 우주 달력으로 9월 1일 정오에 형성되게 됩니다. 태양계에 속한 내행성 4개는 태양풍을 받아 대기층이 벗겨져 나갔지만요. 외행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먼 덕분에 대기가 유지될 수 있었죠. 그 결과 태양계의 내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내행성과 기체로 이루어진 외행성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또한 행성으로 자라는 데 실패한 잔해로 구성된 소행성대가 이들 그룹 사이에 놓이게 되었고요. 같은 날인 9월 1일 오후 6시 테이아라는 이름의 작은 행성이 지구 근처를 떠돌아다니다 지구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충돌로 발생한 파편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시작했고 지구가 탄생한 지 1억 년이 지나자 파편들은 뭉쳐져 또 다른 구형의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달로 말이죠. 충돌 이후 대략 10억 년간 지구는 아무런 생명체 없이 까맣게 그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9월 30일 늦은 저녁이 되자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서 대기의 수증기가 바닷물로 응결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진흙 속에서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진 여전히 과학계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지만 우리는 12월 20일 최초의 식물이 등장하여 광합성을 시작했으며 5일 후엔 공룡이 나타나 식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자정 4분 전 인류는 으스대면서 무대에 오르게 되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비유하자면요. 10을 외칠 때 수메르 지역의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고
구에서 피라미드가 세워집니다. 자정이 되기 5초 전 예수가 태어나죠. 4를 외친 순간 로마가 함락됩니다. 자정이 되기 3초 전엔 바이킹이 서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했고요. 2초 전엔 징기즈칸이 아시아를 정복하여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1초를 남기고 콜럼버스가 미국 해안에 상륙하면서 마침내 우린 12월 31일 자정인 현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주의 다음 1년간 태양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예측해 달력을 계속 채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억 년 뒤인 내년 우주 달력 1월 8일, 토성의 고리는 비가 되어 행성 표면에 내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을 좋아한다고 해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토성이 고리 장식을 잃기 5천만 년 전, 화성 주위를 도는 위성 포보스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깨지면서 조각들이 화성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훌러후프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또한 향후 50억 년간 태양 중심을 채운 수소 연료는 서서히 고갈될 것입니다. 현재 태양은 초당 60억 킬로그램 속도로 질량을 잃고 있는데, 일단 수소 식량이 전부 소비되면 중력이 우세해지면서 태양 바깥층은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이 현상이 수천 년 동안 태양 중심을 압박하면 우리의 직감과 다르게 태양은 최후의 핵폭발을 격렬하게 일으킬 것입니다. 이 폭발로 발생한 열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뜨거운 까닭에 태양 바깥층을 우주 쪽으로 다시 팽창시키고, 그 결과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변하며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를 삼켜버릴 겁니다. 그렇죠? 내년 달력의 5월 초 무렵이면 우리 지구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태양 바깥층이 10억 년에 걸쳐 우주로 분해되면 한때 태양 중심부에 뜨겁게 불탔던 밀도는 높은 핵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 부르는 존재이죠. 백색 외성은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무거운 원소인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거대하고 뜨거운 결정입니다. 백석 외성이야말로 크고 뜨거운 다이아몬드인데, 왜 그런 식으로 언급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크고 뜨거운 다이아몬드는 서서히 열을 발산하면서 우리가 흑색 외성이라 일컫는 존재, 즉 한때는 활활 타오르는 항성이었으나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가 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우주가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므로 흑성외성이 실제로 형성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결국 우리 태양은 얼어붙으면서 잔해가 전부 고독한 흑진주로 변할 것이란 거죠. 제2장, 빅뱅의 커다란 문제. 제대로 받아들여진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계를 찾는 행동은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빅뱅은 자신의 유리하고 확실한 증거를 얻으면서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결코 아니며 모든 점을 설명해 주지도 않죠.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월기관을 쓴 채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명예를 차치한 과학자는 곧 자기 약점을 방어하는 설명을 내놓아야 하죠. 빅뱅 이론은 현재 설명하기 곤란한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평선 문제. 두 번째, 우주 밖엔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무엇이 빅뱅을 일으켰는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즉 CMB는 여러분이 우주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38만 년 이전에 우주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모든 것은 뜨겁고 빛나는 입자의 스프였으며, 그 모습은 마치 불속과도 같았습니다. CMB를 두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CMB가 가장 멀리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주론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가 가장 멀리 있는 존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우리는 관찰하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빛이 떠났을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달조차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게 불가능한데 달이 일광초만큼 지구와 떨어져 있으므로 달빛이 지구에 도달하려면 1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 현상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관찰하는 모든 대상에서 일어나지만 빛이 이동 시간이 매우 짧아 무시할 수 있는 덕분에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건이 보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영혼의 가장자리. 1초마다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3배 빠르게 팽창하면서 지름이 수백만 미터씩 길어집니다. 시공간 경계 내에서 빛보다 빠른 건 없지만 시공간 자체는 원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늘어나도록 허용됩니다. 따라서 우주의 가장자리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허블의 발견을 다시 살펴보죠. 멀어질수록 은하계는 더 빠르게 이동하므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속도가 우리를 향하는 빛의 속도와 같을 만큼 멀리 떨어진 은하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은하계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빛은 우리에게 닿지 못하겠죠. 우리는 그 빛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겁니다. 자,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영역을 의미하는 이 한계선은 허블 지평선이라 불립니다. 우리로부터 14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놀랍게 느껴지죠. 우주 나이는 분명 138억 년에 불과한데 138억 광년 이상 떨어지는 존재가 설마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기억해보죠. 우주 내부의 어떤 존재도 그렇게 멀리 이동할 수는 없지만 텅 빈 시공간은 그보다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은하계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시공간이 그 은하계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우주의 가장자리를 연구하는 우주론 학자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질 때 가능한 한 가장 먼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 은하계를 향해 광속의 로켓을 발사한다고 가정해 보죠. 우리를 둘러싼 시공간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은하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은하를 추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지만 시공간이 광속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므로 우리는 결코 은하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이는 마치 여러분이 뛰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위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가가려고 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지점을 우주 사건의 지평선이라 부릅니다. 이 지평선이 우리로부터 16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가장자리가 있는데요. 세 가장자리 중 단연코 가장 이상야릇합니다. 허블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 멀어지죠. 따라서 그 은하들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편이 이치에 맞습니다. 은하가 방출하는 빛이 우리에 닿기엔 은하가 너무 빠르게 멀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시공간 또한 팽창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허블 지평선 또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허블 지평선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출발하여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빛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 빛이 결국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허블 지평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특정 한계선까지만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선은 입자 지평선이라 불리며 지구에서 실제로 관측 가능한 가장 먼 거리를 의미합니다. 입자 지평선은 지구에서 460억 광년 떨어져 있고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현재 지름은 930억 광년이 되는 거죠. 기이한 공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입자 지평선은 지식의 가장자리를 나타냅니다. 그 가장자리는 점점 팽창하고요. 그런데 무언가가 확장된다는 말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갖췄음을 암시합니다. 그럼 우주는 어떤 형태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허용되는 세 가지 가능한 형태가 있는데요. 세 가지 형태 모두 다른 규칙을 가지며
우리는 그 허용되는 우주의 형태를 공간이란 적절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가장 간단한 공간은 우주가 단순히 더 많은 빈 곳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기하학 법칙이 잘 작동하고 우리가 우주의 가장자리에 도달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더 많은 공간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이 형태를 민코프스키 공간이라 부릅니다. 아쉽게도 나머지 두 공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3 플러스 1이 아닌 4 플러스 1 차원으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시각화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물론 우리의 뇌는 더 높은 공간적 차원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의 공간이 반드시 3차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하, 좌우, 앞뒤로 구성된 공간축 3개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네 번째 축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한 축이 어떠한 형태로 보일진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이런 물리학자들은 네 번째 축을 따라 움직이는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나와 카타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자, 그럼 4 플러스 1 차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884년 에드원 에버시 쓴 풍자소설 플린랜드에선 등장인물들이 모두 2차원 형태로 2 플러스 1 차원 우주 표면에 삽니다. 어느 날 주인공 사각형에게 한 생명체가 찾아오죠. 겉에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점차 확대되어 원이 되고 나선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낯선 생명체는 사각형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자신은 사실 3차원 구이지만 2 플러스 1 차원인 플랜랜드에선 구는 얇게 자른 단면이 되므로 이곳 거주자들에게 자신의 단면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플랜랜드 우주는 2 플러스 1 차원인 민코프스키 공간입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며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플랜랜드 표면을 동그랗게 말아 구 형태로 만든다면 플랜랜드 거주민 관점에 직선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동그랗게 만든 플랜랜드 표면의 곡률이 알아차리기에 너무 작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3차원 물체의 2차원 표면에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구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걷다 보면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 관찰하기에 지구 곡률이 매우 작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상관없이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 우주가 팽창해가는 이 높은 공간적 차원 안엔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요? 유감이지만 가장 짧고 정직한 답으로는 궁금증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우주의 특이점은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가 알맞은 단어를 가져다 쓴다고 할지라도 우주 바깥에 대해선 충분히 표현하기 힘듭니다. 시간은 우주 차원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우주가 아닌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거나 특이점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아마 불가능할 텐데요. 이는 우주 밖 공간이나 특이점보다 더 과거인 시점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운유적인 신화를 창조해 답을 제시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오르페우스가 쓴 창조 신화에선 시간의 신 크로노스는 다른 모든 신과 우주가 샘솟는 알을 낳았습니다. 요한이 쓴 중국 철학서 회남자는 특징 없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상하, 좌우, 앞뒤가 전부 같고 흐릿한 환경에서 이런 공허함과 모순되는 생명의 근본인 기가 태어나 나머지 현실을 구현해내는 거죠. 이런 물리학도 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이 시작되며 시공간이 형성되었는데
그 이전엔 시공간이 없었으며 시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사실 방금 제가 한 말은 엄연히 따지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시작했다는 표현은 그곳에 시간이 흐르고 있었음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이점에 도달하는 순간 붕괴되는 것은 인간이 세운 방정식만은 아닙니다. 인류가 쓰는 언어 또한 와해가 됩니다. 시공간은 특이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우리는 특이점에 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가 시작되는 상황을 묘사한 전례가 없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묘사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도 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없는 데다 그 상황을 표현할 단어 또한 없는 것처럼요. 말이 참 어렵죠.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우주를 발생시켰는지 묻는 행동은 알파벳 A보다 먼저 어떤 글자가 오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글자를 발명하거나 새로운 글자를 발명하거나 A 앞엔 글자가 없다고 결론을 짓거나 아니면 A에서 어떻게든 Z로 되돌아간다고 주장해야 하죠.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현재 우주가 있으며 우리로서 설명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이 과거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요. 우주의 시작을 다루는 분야는 어쩌면 과학을 배제해야만 할지 모릅니다. 결국 과학은 자연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기에 자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문제는 초자연적인 답을 구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물리학인 동시에 철학일 수가 있는 거죠. 스티븐 호킹은 특이점 이전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우주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호킹의 반대 진영에 철학자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윌리엄 레인 크래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시간이 우주에서 시작되었다면 시간 자체에 초월적인 원인이 있으리라 주장하죠. 그리고 그 초월적인 원인이 곧 창조주,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창조주로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왜 무의 상태가 아니며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이란 점입니다. 우리는 이 궁금증에 관해 지나치게 신중하며 접근하기보단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어느 하나 빼놓지 말고 계속 탐구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궁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에 관한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무시하는 행동은 다소 현명하지 않은 태도가 아닐까요? 우주의 크기를 글로 묘사하려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우주를 표현하는 숫자가 터무니없이 커서 어떤 면에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주를 다루는 책이라면 시도는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우주 물리학에 관련한 숫자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다라는 표현을 할 때 수백만 혹은 수십억 같은 단어를 무심코 사용하지만 사실 100만과 10억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초는 10일에 하루 낮을 더한 시간이지만 10억 초는 31년이니까요. 앞으로 등장할 이야기들을 이해하려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는 동안 이러한 수의 차이도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인 로키드 SR-71 블랙버드를 타고 태양을 향해 날아간다고 가정해보죠. 블랙버드의 비행 속도는 약 1km/s입니다.
이 속도라면 런던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이 15살이 되고 나서 곧바로 로키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태양으로 간다고 상상을 해보죠. 1초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쳤을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직선으로만 이동해야 가능합니다. 지구는 현재 여러분이 탑승한 로키드 비행기보다 30배 더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지기 위해 어제 이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현재 여러분은 어제 같은 시간에 있었던 곳으로부터 2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총알보다 50배 더 빠른 속도로 여행하고 있으며 이 속도는 1초에 에베레스트 산을 3번 오를 수 있을 정도이지만 이 엄청난 속도로도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태양도 단순한 불덩어리는 아닙니다. 태양 내부에는 지구 100만 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임신부가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짐볼을 쌀알로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쌀알 하나가 지구를 의미하고요. 그만큼 질량이 큰 태양은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해왕성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을 끌어당깁니다. 45억 킬로미터는 로키드 비행기로 142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하고 크기도 가장 큰 구조인 오르트 구름에 도착합니다.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된 이 구름은 반지름 15조 킬로미터인 구형을 이루며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어요. 지구에서 오르트 구름까지 빛의 속도로는 1년 반, 로키드를 타면 47만 5천 년이 걸립니다. 이는 인류가 존재한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인 거죠.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알파 센타우리 A, 알파 센타우리 B로 구성된 3중성계입니다. 지구에서 이 항성계까지의 거리는 지구와 오르트 구름 사이의 거리의 4배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알파 센타우리까진 빛의 속도로 4년, 로키드로는 2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멀리 나아가면 우리는 볼프 359라는 멋진 이름이 붙은 항성계와 그보다 약간 덜 멋진 이름의 항성계 랄랑드 21185에 도달하게 됩니다. 둘 다 빛의 속도로 8년이고요. 로키드로는 4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구와 이들 사이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어요. 태양은 원반 형태의 구름 속에 뭉쳐진 덩어리죠. 빛공해가 없는 한적한 지역에서 한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그 원반 형태의 은하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지평선 한쪽 끝에서 맞은편 끝까지 뻗어나가는 빛나는 끈 혹은 우주 먼지로 이루어진 비행 구름처럼 보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헤라 여신이 지구에 버려진 아기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물리던 도중 흩뿌려진 젖줄기가 빛나는 끈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갈락시아스에서 갤럭시, 은하수란 이름이 유래되었고요. 이 은하수에 우유길이란 별칭도 붙게 된 것이죠. 우리 은하의 크기는 과학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미국 항공우주국 허블 만환경과 유럽 우주기구 가이아 위성의 관측 데이터를 결합해 빛의 밀도를 판독한 결과 우리 은하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조 5천억 배이며 항성을 2천억 개 포함하고 있으리란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게 되었죠. 2천억 개. 이 어마어마한 항성의 숫자는 구름 속에 존재하는 물방울 숫자와 대등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구름 속에 산다 할 수 있겠죠. 이 별구름은 너비가 10경 킬로미터,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빛의 속도로 달리면 10만 6천 년이 소요됩니다. 은하계 중심주위를 공전하는 우리 태양계는 1억 1200만 년 후에 궤도 맞은편에 도착할 것이며 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큰 숫자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래 하나를 집어들어 밤하늘에 갖다 대보죠. 그 모래알로 가려지는 면적의 우주엔 항상 수십억 개로 가득 찬 은하가 적어도 1만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엔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주는 크고 거대하고 웅장하고 웅대하며 광대하고 막대합니다. 인간이 우주의 크기를 묘사하면서 사용할 만한 단어엔 천문학적이라는 수식어밖에 없는 거죠.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었다. 인류가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한 우주의 나이는 수천 년 정도의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 138억 년입니다. 이 엄청난 시간의 길이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칼 세이건이 1977년에 제안한 방식에 따라 우주의 일생은 1년짜리 달력으로 요약됩니다. 이 달력에서 우주는 1월 1일 자정에 탄생하여 현재 12월 31일 자정일을 넣습니다. 인간적인 살아온 역사는 달력에서 대략 4분을 차지합니다. 이와 달리 공룡은 1억 7천만 년 동안 지구를 떠돌았는데 크리스마스 날 점심시간에 등장하여 4일을 보내고 12월 29일 남았던 파티 음식이 동나며 멸종한 것이죠. 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면요. 처음 수천 년간 원자가 없었으므로 온 세상이 지금과는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당시 우주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전자, 중성자, 중성미자, 양성자, 광자가 반짝거리며 부글거리는 거품이었어요. 38만 년이 지나자 우주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단순한 원소인 수소와 헬륨이 생겨난 거고요. 요약한 우주 달력을 기준으로 원자 없이 존재하던 에너지는 1월 1일 자정으로부터 14번이 지난 후 안전한 입자로 만들어집니다. 성운이라 불리는 이러한 원자 구름은 오래 지나지 않아 중력의 영향을 받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더욱 무거운 원소로 융합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소 융합 과정에서 방출된 열은요, 중력 붕괴에 대항하며 물질을 밖으로 밀어낼 만큼 강력했고 내부로 당기는 중력과 중심부에서 밀어내는 열 사이 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성된 구 형태의 핵 플라즈마가 최초의 태양이자 가벼운 원소가 뜨거운 온도 속에서 무거운 원소로 변하는 영광론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은하는 2016년 3월에 관측된 GNZ11로 우주가 시작되고 4억 년 뒤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 달력에서 이 시점은 1월 10일 오후 2시인데요. 사람들이 헬스장에 등록할지 말지 진심으로 고민하는 시기겠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항성은 우주가 시작되고 8억 년 후 우주 달력으로 1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탄생한 항성들은 현재 몇 개 남지 않았어요. 1세대 항성들은 대부분 오래전 원자 연료 고갈로 붕괴되었는데요. 이때 항성 중심핵을 구성하던 무거운 원소들이 우리 태양을 포함한 2세대 항성을 싹 틔우는 필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이죠. 우리 태양은 우주 달력으론 8월 31일인 46억 년 전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1세대 항성에서 탄생한 많은 원소 불순물이 직접 태양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태양 주위에 거대한 먼지 원반을 형성하게 됐고요. 그 원반이 뭉쳐지면서 행성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잔해가 뭉쳐져 행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실제로 관측할 수가 있어요. 먼 우주엔 관찰 가능한 수많은 항성이 있고 우리는 새롭게 생성되는 항성을 향해 만원경의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실제 생성되는 모든 항성의 가장자리에서 행성이 태어나는 모습을 관측했습니다. 인류의 터전 태양계는 태양이 빛나기 시작하고 약 1억 년 후인 우주 달력으로 9월 1일 정오에 형성되게 됩니다. 태양계에 속한 내행성 4개는 태양풍을 받아 대기층이 벗겨져 나갔지만요.
외행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먼 덕분에 대기가 유지될 수 있었죠. 그 결과 태양계의 내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내행성과 기체로 이루어진 외행성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또한 행성으로 자라는 데 실패한 잔해로 구성된 소행성대가 이들 그룹 사이에 놓이게 되었고요. 같은 날인 9월 1일 오후 6시 테이아라는 이름의 작은 행성이 지구 근처를 떠돌아다니다 지구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충돌로 발생한 파편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시작했고, 지구가 탄생한 지 1억 년이 지나자 파편들은 뭉쳐져 또 다른 구형의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달로 말이죠. 충돌 이후 대략 10억 년간 지구는 아무런 생명체 없이 까맣게 그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9월 30일 늦은 저녁이 되자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서 대기의 수증기가 바닷물로 응결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진흙 속에서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진 여전히 과학계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지만, 우리는 12월 20일 최초의 식물이 등장하여 광합성을 시작했으며 5일 후엔 공룡이 나타나 식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자정 4분 전, 인류는 으스대면서 무대에 오르게 되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비유하자면요, 10을 외칠 때 수메르 지역의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고 9에서 피라미드가 세워집니다. 자정이 되기 5초 전 예수가 태어나죠. 4를 외친 순간 로마가 함락됩니다. 자정이 되기 3초 전엔 바이킹이 서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했고요. 2초 전엔 징기즈칸이 아시아를 정복하여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1초를 남기고 콜럼버스가 미국 해안에 상륙하면서 마침내 우린 12월 31일 자정인 현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주의 다음 1년간 태양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예측해 달력을 계속 채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억 년 뒤인 내년 우주 달력 1월 8일, 토성의 고리는 비가 되어 행성 표면에 내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을 좋아한다고 해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토성이 고리 장식을 잃기 5천만 년 전 화성 주위를 도는 위성 포보스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깨지면서 조각들이 화성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훌러후프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또한 향후 50억 년간 태양 중심을 채운 수소 연료는 서서히 고갈될 것입니다. 현재 태양은 초당 60억 킬로그램 속도로 질량을 잃고 있는데, 일단 수소 식량이 전부 소비되면 중력이 우세해지면서 태양 바깥층은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이 현상이 수천 년 동안 태양 중심을 압박하면 우리의 직감과 다르게 태양은 최후의 핵폭발을 격렬하게 일으킬 것입니다. 이 폭발로 발생한 열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뜨거운 까닭에 태양 바깥층을 우주 쪽으로 다시 팽창시키고, 그 결과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변하며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를 삼켜버릴 겁니다. 그렇죠? 내년 달력의 5월 초 무렵이면 우리 지구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태양 바깥층이 10억 년에 걸쳐 우주로 분해되면 한때 태양 중심부에 뜨겁게 불탔던 밀도는 높은 핵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 부르는 존재이죠. 백색 외성은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무거운 원소인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거대하고 뜨거운 결정입니다. 백석 외성이야말로 크고 뜨거운 다이아몬드인데 왜 그런 식으로 언급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크고 뜨거운 다이아몬드는 서서히 열을 발산하면서 우리가 흑색 외성이라 일컫는 존재, 즉 한때는 활활 타오르는 항성이었으나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가 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우주가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므로 흑성외성이 실제로 형성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결국 우리 태양은 얼어붙으면서 잔해가 전부 고독한 흑진주로 변할 것이란 거죠.
제2장 빅뱅의 커다란 문제. 제대로 받아들여진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계를 찾는 행동은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빅뱅은 자신의 유리하고 확실한 증거를 얻으면서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결코 아니며 모든 점을 설명해 주지도 않죠.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월기관을 쓴 채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명예를 자취한 과학자는 곧 자기 약점을 방어하는 설명을 내놓아야 하죠. 빅뱅 이론은 현재 설명하기 곤란한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평선 문제. 두 번째, 우주 밖엔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무엇이 빅뱅을 일으켰는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즉 CMB는 여러분이 우주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38만 년 이전에 우주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모든 것은 뜨겁고 빛나는 입자의 스프였으며 그 모습은 마치 불속과도 같았습니다. CMB를 두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CMB가 가장 멀리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주론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가 가장 멀리 있는 존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우리는 관찰하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빛이 떠났을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달조차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게 불가능한데 달이 1광초만큼 지구와 떨어져 있으므로 달빛이 지구에 도달하려면 1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 현상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관찰하는 모든 대상에서 일어나지만 빛의 이동 시간이 매우 짧아 무시할 수 있는 덕분에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건이 보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영혼의 가장자리. 1초마다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3배 빠르게 팽창하면서 지름이 수백만 미터씩 길어집니다. 시공간 경계 내에서 빛보다 빠른 건 없지만 시공간 자체는 원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늘어나도록 허용됩니다. 따라서 우주의 가장자리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허블의 발견을 다시 살펴보죠. 멀어질수록 은하계는 더 빠르게 이동하므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속도가 우리를 향하는 빛의 속도와 같을 만큼 멀리 떨어진 은하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은하계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빛은 우리에게 닿지 못하겠죠. 우리는 그 빛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겁니다. 자,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영역을 의미하는 이 한계선은 허블 지평선이라 불립니다. 우리로부터 14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놀랍게 느껴지죠. 우주 나이는 분명 138억 년에 불과한데 138억 광년 이상 떨어지는 존재가 설마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기억해보죠. 우주 내부의 어떤 존재도 그렇게 멀리 이동할 수는 없지만 텅 빈 시공간은 그보다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은하계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시공간이 그 은하계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우주의 가장자리를 연구하는 우주론 학자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질 때 가능한 한 가장 먼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 은하계를 향해 광속의 로켓을 발사한다고 가정해보죠. 우리를 둘러싼 시공간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은하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은하를 추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지만 시공간이 광속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므로 우리는 결코 은하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이는 마치 여러분이 뛰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위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가가려고 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지점을 우주 사건의 지평선이라 부릅니다. 이 지평선이 우리로부터 16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가장자리가 있는데요. 세 가장자리 중 단연코 가장 이상야릇합니다. 허블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 멀어지죠.
따라서 그 은하들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편이 이치에 맞습니다. 은하가 방출하는 빛이 우리에 닿기엔 은하가 너무 빠르게 멀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시공간 또한 팽창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허블 지평선 또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허블 지평선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출발하여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빛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 빛이 결국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허블 지평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특정 한계선까지만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선은 입자 지평선이라 불리며 지구에서 실제로 관측 가능한 가장 먼 거리를 의미합니다. 입자 지평선은 지구에서 460억 광년 떨어져 있고,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현재 지름은 930억 광년이 되는 거죠. 기이한 공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입자 지평선은 지식의 가장자리를 나타냅니다. 그 가장자리는 점점 팽창하고요. 그런데 무언가가 확장된다는 말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갖췄음을 암시합니다. 그럼 우주는 어떤 형태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허용되는 세 가지 가능한 형태가 있는데요. 세 가지 형태 모두 다른 규칙을 가지며 우리는 그 허용되는 우주의 형태를 공간이란 적절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가장 간단한 공간은 우주가 단순히 더 많은 빈 곳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기하 법칙이 잘 작동하고 우리가 우주의 가장자리에 도달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더 마른 공간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이 형태를 민코프스키 공간이라 부릅니다. 아쉽게도 나머지 두 공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3 플러스 1이 아닌 4 플러스 1 차원으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시각화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물론 우리의 뇌는 더 높은 공간적 차원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의 공간이 반드시 3차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하, 좌우, 앞뒤로 구성된 공간축 3개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네 번째 축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한 축이 어떠한 형태로 보일진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이런 물리학자들은 네 번째 축을 따라 움직이는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나와 카타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자, 그럼 4 플러스 1 차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884년 에드원 에버시 쓴 풍자소설 플린랜드에선 등장인물들이 모두 2차원 형태로 2 플러스 1차원 우주 표면에 삽니다. 어느 날 주인공 사각형에게 한 생명체가 찾아오죠. 겉에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점차 확대되어 원이 되고 나선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낯선 생명체는 사각형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자신은 사실 3차원 구이지만 2 플러스 1차원인 플랜랜드에선 구는 얇게 자른 단면이 되므로 이곳 거주자들에게 자신의 단면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플랜랜드 우주는 2 플러스 1차원인 민코프스키 공간입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며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플랜랜드 표면을 동그랗게 말아 구 형태로 만든다면 플랜랜드 거주민 관점에 직선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동그랗게 만든 플랜랜드 표면의 곡률이 알아차리기에 너무 작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3차원 물체의 2차원 표면에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구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걷다 보면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 관찰하기에 지구 곡률이 매우 작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상관없이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 우주가 팽창해가는 이 높은 공간적 차원 안엔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요?
유감이지만 가장 짧고 정직한 답으로는 궁금증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우주의 특이점은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가 알맞은 단어를 가져다 쓴다고 할지라도 우주 바깥에 대해선 충분히 표현하기 힘듭니다. 시간은 우주 차원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우주가 아닌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거나 특이점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아마 불가능할 텐데요. 이는 우주 밖 공간이나 특이점보다 더 과거인 시점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운유적인 신화를 창조해 답을 제시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오르페우스가 쓴 창조 신화에선 시간의 신 크로노스는 다른 모든 신과 우주가 샘솟는 알을 낳았습니다. 요한이 쓴 중국 철학서 회남자는 특징 없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상하, 좌우, 앞뒤가 전부 같고 흐릿한 환경에서 이런 공허함과 모순되는 생명의 근본인 기가 태어나 나머지 현실을 구현해내는 거죠. 이런 물리학도 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이 시작되며 시공간이 형성되었는데 그 이전엔 시공간이 없었으며 시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사실 방금 제가 한 말은 엄연히 따지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시작했다는 표현은 그곳에 시간이 흐르고 있었음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이점에 도달하는 순간 붕괴되는 것은 인간이 세운 방정식만은 아닙니다. 인류가 쓰는 언어 또한 와해가 됩니다. 시공간은 특이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우리는 특이점에 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가 시작되는 상황을 묘사한 전례가 없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묘사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도 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없는 데다 그 상황을 표현할 단어 또한 없는 것처럼요. 말이 참 어렵죠.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우주를 발생시켰는지 묻는 행동은 알파벳 A보다 먼저 어떤 글자가 오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글자를 발명하거나 새로운 글자를 발명하거나 A 앞엔 글자가 없다고 결론을 짓거나 아니면 A에서 어떻게든 Z로 되돌아간다고 주장해야 하죠.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현재 우주가 있으며 우리로서 설명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이 과거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요. 우주의 시작을 다루는 분야는 어쩌면 과학을 배제해야만 할지 모릅니다. 결국 과학은 자연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기에 자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문제는 초자연적인 답을 구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물리학인 동시에 철학일 수가 있는 거죠. 스티븐 호킹은 특이점 이전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우주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호킹의 반대 진영에 철학자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윌리엄 레인 크래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시간이 우주에서 시작되었다면 시간 자체에 초월적인 원인이 있으리라 주장하죠. 그리고 그 초월적인 원인이 곧 창조주,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창조주로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왜 무의 상태가 아니며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이란 점입니다. 우리는 이 궁금증에 관해 지나치게 신중하며 접근하기보단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어느 하나 빼놓지 말고 계속 탐구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궁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에 관한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무시하는 행동은 다소 현명하지 않은 태도가 아닐까요?